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대기업 공채가 시작된 지 한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직 힘들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롯데그룹이 20일부터 상반기 공개 채용을 시작했고요. 네. 그 외에 한화나 KT 등 여러 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시간들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조금만 더 잘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도 취준생 여러분 곁에서 공채 시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공채 합격을 위한 정보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잡정보센터 여러분에게 힘찬 응원 전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저희가 이번 주는 계속해서 SK그룹 공채 합격 비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SK 취업의 꿈을 현실로 이뤄줄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위퍼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없나요? 어제 그제 그 방송을 보니까 뭐 보셨나요? 뇌생남 차코치 뭐 이런 거 붙여주시던데. 셰익스피어까지 갔는데. 네, 저 이거 이가희 작가님 저는 뭐 없나요? 왜 이렇게 무난해요? 강력하게 한번 네,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주세요. 예, 멋진 걸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성 쌤을 모실 때 이제 CJ그룹 할 때 정말 이런 든든한 지원자가 있나 할 정도로 CJ그룹이랑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채 지금 저희가 다뤄보고 있는 SK그룹과도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예, 인연이 있죠. 제가 CJ 있기 전에 IBM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네. IBM의 글로벌 채용 프로세스를 완전히 갈아엎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한 6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이제 각 나라의 채용팀장들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호텔에 감금당해서 네. 그래서 수능 이제 문제 작업했죠. 내듯이 완전. 그렇죠. 그렇게 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 IBM에 그거를 세팅을 시키고 네.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국내 대기업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육을 시켜달라, 컨설팅을 해달라. 그래서 삼성, LG, 포스코 뭐 이런 데 가서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K에서 우리 채용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달라. 그래서 그쪽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역시 직접 채용 컨설팅을 하셨다고 하니까 SK그룹 채용 담당자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면 SK 채용에는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SK그룹 공채의 경우에는 다양한 계열사에서 신입과 인턴을 나눠서 뽑고 있는데요. SK그룹의 면접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면접 특징이 제가 그 감정적으로 느낀 그런 특징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 다른 인연이 있는데 제가 SK그룹에 또 입사를 할 뻔했어요. 정말요? 예, 한참 CJ에서 근무를 할 때 SK에서 불러서 여기 종각에 있는 SK 본사에서 네. 예, 그 채용팀 그룹 채용을 전체 총괄하는 역할 그 자리를 놓고 저를 면접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받았던 느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도 물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쪽은 이제 그룹 분위기가 그 그룹 전체에서 CJ 같은 경우는 그룹 전체에서 꽉 잡고 각 계열사를 일관되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SK 같은 경우에 각 계열사별로 많은 권한을 주더라고요. 네. 아주 최소한의 것 기본 가이드만 주고 그룹에서는 각 계열사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K그룹의 면접의 특징은 계열사별 직무별로 면접 방식이나 어떤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다 달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그 SK의 그룹사가 하나 결정이 되면 그룹의 것을 보기보다는 그 계열사, 그 직무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좀 찾아봐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SK그룹은 보통 이래 이거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도 철저하게 인재상과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그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 직무의 직무 역량,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 특히 면접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비법이라는 것은 버리십시오. 비법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그룹이 SK입니다. 이게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냥 이번에 SK에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SK 어떤 계열사에 어떤 직무에 지원하겠다라는 조금 명확하고 구체적인 게 있어야 그렇죠. 전략을 또 제대로 맞게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SKT와 하이닉스를 지원하는
그리고 마케팅과 생산 기술이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원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먼저 면접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면접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의 면접은 1차와 2차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직무와 인성을 평가하는 1차 면접은 계열사별로, 또 같은 계열사를 하더라도 직무별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심층 면접과 PT,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 면접, 시뮬레이션 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까지 다양한 방식을 채용해서 다각도에서 인재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뭐 면접 종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면접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조금 지원자를 선별하는지.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공법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는 철저하게 인재상과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상당히 작은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사전에 준비된 평가표를 이용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평가표를 이용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이 평가표도 다 다른 거겠죠? 그렇죠. 다르죠. 예. 네, 그러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를 뽑는 작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질문이 예. 꼭 필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그렇죠. 질문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보통의 채용팀은 어떤 작업들을 하느냐면 이미 그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뽑고 연수원에 들여보내보고 한 보름 정도 약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1월부터 다시 또 다른 작업을 합니다. 다음 상반기 공채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회사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한번 왼쪽에다 쫙 나열을 해봐요. 네. 나열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을 평가 항목들을 골라냅니다. 네. 골라내고 거기다 플러스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는 없지만 그래도 요거 정도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서 리스트를 만들어 놔요. 네.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이거는 서류 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뭐 팀워크, 창의력, 뭐 도전 열정 요거는 자소서에서 한번 보자. 정직이라는 평가 항목은 뭐 인적성에서 보자. 그리고 창의나 팀워크나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은 또 면접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분류를 해요. 네. 분류를 하고 자소서의 평가 기준 그리고 면접의 평가 기준 평가표들을 그때서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만들었으면 이거를 각 계열사에다 배포를 합니다. 이런 면접 평가표가 있고 이걸 기준으로 너희들 직무 또는 계열사에서 추가적으로 할 거 있으면 추가해라라고 그 가이드를 내리고요. 거기서 평가 항목들이 결정이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창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그룹 차원에서 먼저 할 거고요. 기본 가이드를 주고 거기다 플러스 현직에 있는 계열사에 있는 그 직무의 팀장급들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직무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해보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놔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면접관들 손에 꽉 쥐어줍니다. 네. 그러면 초보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그대로 합니다. 아주 착실하게 합니다. 네. 근데 고참 면접관인 경우에는 평가 항목은 그대로 활용해요. 평가를 항목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질문하는 것은 평가 항목이 잘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돌려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참 면접관들도 마찬가지로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할 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면접을 조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SK그룹의 면접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의 면접을 유형별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면접 유형은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구직자에게 답변을 하는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1차 SK밸류스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으로 치러집니다. 네. 1차 SK밸류 면접은 열정, 도전, 창의, 책임감, 협업, 직무 전문성 평가 항목으로 지원자들을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평가하게 되는데 면접관 3명과 지원자 1명이 1대1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면접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루어지는데 면접관 2~3명과 이 3명에서 5명의 지원자가 함께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면접 유형, 가장 많이 알려졌고 일반적인 면접 유형인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실제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어떤 질문을 하나요?
실제 기출문제 몇 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몇 가지로 분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왜 우리 회사 또는 왜 이 직무에 지원했니? 라는 질문은 거의 나옵니다. 지원 동기와 관련된 질문이죠. 또 요것을 살짝 변형해서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지원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리드 퀘스천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만 지원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럼 꼬리 질문을 통해서 또 확인하려고 하고 네네. 그 임현중 강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SKT 지원을 했었었다 그러죠. 네네네. 예. 네. CJ에서 면접 봤을 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다음 방송 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예, 이런 류의 질문, 그러니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가, 지원 동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지원자를 뽑아야 됩니까?라는 식의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보다 당신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보다 이 직무에 더 적합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변형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조직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 얘기해 보고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를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화두를 던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 근무 발령. 그러니까 특히 SK 같은 경우에 공장이 지방에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방 근무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서울 예를 들어서 또 서울 시내 SKT 대리점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을 하기도 해요. 네네. 이 질문을 보시면 좀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왜 너는 우리 회사에 이 직무에 왜 지원을 했니? 라는 그룹이 하나 묶여질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내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순수 가정에 대한 질문. 네. 이렇게 크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들을 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결국 질문은 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그 SK 같은데 지원하실 때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출 문제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기출 문제 준비하면은 수십만 가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SK 같이 원칙에 철저하게 맞게 면접을 진행하는 곳은 면접관의 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분류도 잘 되고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대응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면접관의 눈으로 왜 이 질문을 할까라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SK의 면접관들의 의도는 아주 정확해요. 명확해요. 그냥 평가 항목이에요. 그럼 평가 항목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서부터 나온다. 전공법.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재상과 직무 역량 중심으로 문제들을 분류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성쌤께서 이제 소개해주신 면접 기출 질문을 저도 한번 천천히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보통 나눠진다고 하셨잖아요. 이 지원 동기와 예? 왜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측면인데 사실 저는 7번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7번이요? 그 서울 시내 SK 좋은 대리점에. 질문이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이 있긴 하지만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SKT 질문, SKT 네. 대리점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전혀 모르겠는데 한 500개 정도 있을까요? 예, 그래요? 네. 예, 면접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그런데 예, 이거에 점수 대한 0점, 네, 0점. 근거를 대야 하는데 도저히 근거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봅시다. A라는 지원자가 있고 B라는 지원자가 있어요. A라는 지원자는 운이 너무 좋게도 하늘이 나를 도왔어. 전날 기사를 본 거예요. 3,482개라는 거를 봤어, 어디서. 예. 그래서 면접실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482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신만만하게 탁 있는 거죠. B라는 친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 몇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 안에 SK 대리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 시내 전체 인구로 확장해서 보면 곱하기 몇 하면 약 200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밀집 지역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플러스 500 정도를 보정을 해서 한 250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답은 3,482개예요. 그렇죠. A는 맞췄어. 네. B는 택도 없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를 얘기했어요. 네.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합격시키겠습니까? 아무래도 B가 더 훨씬 더 논리적이니까. 매력적인. 그렇죠. 네. 제가 말했던 거 의도를 파악해라요.
정답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표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 여부 이게 아니라 평가표에는 얘가 어떻게 분석력이 있는지 논리를 어떻게 펴는지 자기 의견을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는 소통력이 있는지 그 평가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정답과는 정말 거리가 먼 대답을 했지만 나는 점수를 받고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정답을 말한 친구는 탈락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면접에서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의 논리가 좀 탄탄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당황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면접 유형을 소개해드렸는데 1차는 SK 밸류 면접 그리고 2차는 임원 면접으로 나눠진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통의 경우에 1차 면접에서는 직무에 직접 관여된 팀장급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정도는 간단하게 묻고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자소서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골라내서 상당히 압박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인데 여기는 조금 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좀 어떤 가치관과 관련된 거, 직업관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영업 지원하시는데 영업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살면서 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뭐 이런 식의 있죠. 네. 질문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성이고 인문계고 그리고 서울에서만 오래 살았던 친구들 경우에는 우리 그 지방에 배치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식의 질문. 이렇게 조금 더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질문을 2차 면접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SK 밸류 면접이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압박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질문의 구성을 보면 보통 우리가 그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모든 받았던 질문들을 다 모아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들은 다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이 아니에요. 일부는 지원자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도 있고요. 네. 진짜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질문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진짜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 이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네. 근데 지원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질문 받았어. 취미가 뭐야라는 질문 받았는데 난 축구라고 대답했는데 그렇게 말고 다르게 대답할 걸 그랬어.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평가와 관련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났었느냐면 실사례예요. SK 이노베이션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이 친구가 투자회사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소서에다가 그 얘기를 썼죠. 투자회사에서 인턴하는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팀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텔레컨퍼런스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하고 텔레컨퍼런스를 했고 그리고 나서 팀원과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극복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자소서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보고 그래요? 그 투자회사의 사장님이 누구셨나요? 그때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이름이 뭔가요? 서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 발표할 때 참여했던 인원은 뭐였었어요? 주제는 뭐고 당신은 어떤 역할을 그때 했습니까? 텔레컨퍼런스를 했다는데 컨퍼런스 콜을 했다는데 그때 어디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서 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누구와 했습니까? 이런 식의 꼬리에 무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사실 거짓말로 쓰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 꼬리에 질문을 하게 되면 당황해서 스스로 나중에 잘못을 인정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예. 이게 사실 그냥 대화만 해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하다 보면 그냥 뭐 면접이 아닌 상황에서도 압박이 되는데 면접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거짓말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느냐 하면 워낙 지원자들이 준비된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포장을 굉장히 많이 해와요. 네. 그런데 면접관들은 이 사람의 알맹이를 보고 싶거든요. 날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날 것이 보이지 않고 포장만 보다가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뽑아놓고 나서 속았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채용팀장들이 제가 그 채용팀장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똑같은 고민이었었어요. 속는다 그거죠. 워낙 준비를 잘 해오니까. 그럼 이거 속지 않고 얘네들 알맹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시도를 해봤고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마련된 게 바로 우리는 경험만 믿겠다. 실제로 해본 그쵸. 경험만. 경험만 믿겠다. 사실 그 논문에 보면
사람을 믿기 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직접. 네. 그래서 미 정보부에서는 실제 맨션 같은 데다 이틀 동안 가둬놓고 과제를 주고 그거를 지켜봐요. 근데 우리 공채에서 수십만 되는 그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럼 2차로 신뢰도가 높은 거는 행동을 물어보고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고 그리고선 그것을 신뢰하자. 이게 두 번째 신뢰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본인의 생각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계속 묻도록 하는 것. 이게 요즘의 채용 면접의 특징이에요. SK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험만 믿자. 그러면 경험 믿는 것을 어떻게 그런 면접에서 적용시킬 것이냐? BBSI라는 원칙이 있고요. 그게 IBM에서 제가 만들어서 SK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에다가 퍼뜨린 그 원칙 중에 원칙입니다. 네. behavioral based로 평가하자. 행동 기반으로 평가해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SI는 structured 인터뷰를 해라.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BAR 구조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리드 퀘스천을 던지고 화두를 던지고 백그라운드 물어보고 액션을 물어보고 리절트를 물어보고 BAR을 반복해서 물어보면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경험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역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틀을 가지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도 발견해낼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좀 더 깊이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태성 쌤께서 이제 면접에서 채용 담당자들이 포장을 하는 지원자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또 싫어하는 지원자 유형이 있을까요? 있죠.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지킬 하이드형. 아, 예, 어떤 사람일까요? 앞뒤가 변하는 다른. 사람이. 그죠. 이게 자소서에서 비춰진 그 사람의 모습과 실제 네. 만나서 질문을 통해서 파악한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케팅 공모전에 대해서 그 자소서에 썼어. 그거 하는 동안에 팀원 간의 갈등이 있어서 술을 먹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이런 마케팅 공모전을 했었다는데 그때 뭐 팀원 간의 갈등 어떤 류의 갈등이었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쳐다봐요.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내가 그랬단 말이야? 아, 이런 표정 있죠? 아, 당황스럽겠다.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면접 그 준비 정도는? 뿌려서 그래. 이렇게 던지는 아. 거죠. 딱 써가지고 100개를 쫙 뿌렸는데 걸리는 거만. 걸리는 거죠. 근데 면접 준비를 자소서를 읽고 들어가야 되는데 읽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뭘 했는지 자소서에 뭐 썼는지도 모르고 네. 지킬 하이드처럼 자소서와 이 사람의 모습은 정말 다른 형태로 들어가는 거. 음. 그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사진도 요즘에 안 받는 경우 많거든요. 저는 꼭 물어봐요. 이렇게 보고 맞습니까? 이렇게 많이 다르죠? 예, 그 뭐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포삽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류의 자소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킬 하이드형 굉장히 싫어하고요. 동문서답형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평가 항목 중에서 소통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거의 80% 이상 기업에서 소통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질문과 대답이 완전히 다른 경우 있어요. 동문서답하는 경우에는 정말 답답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달하러 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면접관이 질문이 어떤 게 나오더라도 내 준비된 패키지를 전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문서답형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 뽑으면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안 뽑습니다. 예. 세 번째, 외계인형. 외기?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줄임말, 신조어 이런 거 면접관 앞에서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면접은요, 여러분들 포멀한 자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 톡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조어라든가 유행어라든가 줄임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느낌 아니까 엄청 썼어요, 애들. 아, 예. 자소서예요? 예. 제발 좀 그런 유행어 좀 쓰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그 3가지 유형을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말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압박 면접 들어가면은요, 거짓말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말하는 친구들, 저는 윽박지르지 않았는데 면접하다가 말고 울면서 나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질문만 했는데 스스로 스텝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하고선 중간에 나갔어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면접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처럼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서 정말 내 경험인데 거짓말이 아닌데 거기서 좀 꼬였다. 그럴 땐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런 예.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쉬운 것부터 답변 드릴게요. 네. 거짓말해서 들통났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다시 지원하시지 못합니다. 그만큼 절대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면접을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저 지난번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또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지원해도 그냥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 학생 중에는 면접에서 같은 회사에 면접에서 네.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저를 찾아와서 4번 만에 된 친구도 있어요. 실제 제가 채용팀장으로서 근무를 할 때도 그런 건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관리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면접을 할 때 거짓말했던 친구들은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딱 예, 이 사람들은 탈락시켜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들통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시고 다음부터 지원 안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절대 하면 안 되는. 예,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이런 면접 유형의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유형의 면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 평가자 중심으로 접근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 중심이 아니라 평가자 중심으로 해라. 그럼 평가자는 어떻게 하느냐? 평가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질문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했죠. 면접 평가표를 만드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업 홈페이지에 가서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면접관 책상에 놓여져 있는 그 평가표와 한 70% 정도 동일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문제가 유출된 시험을 보는 거나 비슷해요. 10개 중에 7개를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처음 전략은 그거예요. 면접 평가표를 만들어라. 내가 기출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SK그룹이 그 채용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요. skcareers.com이라는 데에 가보시면 인지상과 직무 역량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키워드를 뽑아서 평가표를 일단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그 평가표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연결시켜주느냐? 경험 아니면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평가 항목과 관련된 그 경험 사례를 개발해 놓는 거예요. 경험 사례를 가능한 많이 개발해 놓고 그것을 연결시켜 놓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문장 만들고 나서 중요한 거 외우지 마세요. 문장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면접에 들어갈 때는 키워드만 가지고 들어가세요. 제가 그저께인가 그 톡을 받았는데 우리 왜 떨어졌나 지난 2월 7일 날 출연했던 김동선 학생이라고 있거든요. 네. 경희대 전자공학과고 이 친구가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고 외국계 반도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네. 거기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네.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을 굉장히 명심하고 들어갔대요. 굉장히 큰 도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회사의 평가표를 만들었어요. 나의 경험 사례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예, 연결시키고 이제 제출했죠. 면접 오라고 했을 때 이제 면접 당일 날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키워드만 가지고 들어가시고 또 하나 자소서 꼭 읽어봐라. 아까 얘기했듯이 1차 면접에서 자소서 기반 질문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적어도 10번 이상 배로 하는 발성으로 해서 10번 이상은 꼭 읽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면접 평가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거를 토대로 자기 분석을 하되 거짓말하지 않고 조금 솔직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SK그룹 면접의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은 PT와 토론 면접인데요. 이 유형의 면접에서는 열정과 창의성, 표현력, 합리적 의사결정, 팀워크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게 되고 면접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면접 방식은 지원자들이 8명이 한 줄을 이뤄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3명의 면접관이 평가와 기록을 담당하게 됩니다. PT의 경우에는 개인 PT 과제 및 발표고요. 협상의 경우에는 8명의 지원자를 두 팀으로 나눠서 4대4 협상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게 실제 면접에서는 어떤 과제들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이 과제가 상중하로 했을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 네. 조금 그 준비가 안 된 친구들한테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 다트라든가 그리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쪽 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기술적인 변화라든가 사회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은 예상 문제가 나온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네.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SKT 신성장 동력을 주제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해라.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SKT 네네. 지원하는 사람이 이 정도도 고민 안 하고 지원해요? 그럼 탈락인 거죠. 음. 그리고 MVNO 파트너 선정 방안을 생각해봐라. SK 네트워크스 미래 사업을 기획해봐라. RFID에 대한 거, IoT에 대한 거, PNID, PFP 뭐 이런 류에 관련된 질문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주었는데 그 대부분 이게 자료량이 굉장히 방대한 양을 줄 거예요. 실제 면접실에 들어가 보시면 보면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났던 거 보면 뭐 SK 이노베이션의 향후 진출해야 될 국가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전략 방향을 제시해라. 이런 주제가 나왔었고요. 자료를 어떤 걸 주느냐면 기본적으로 다트와 관련된 다트에서 주어진 사업, 다트의 이번에 사업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를 준대요. 그리고 100페이지요? 그렇죠. 네. 그거를 미리 내가 고민하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다트를 한번 봤던 친구들은 얼마나 쉬웠겠어요. 네. 예, 아는 그렇다면 내용 나온 거는. 난이도는 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소비자로서 여기 SKT 이런 게 참 좋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친구들은 난이도 최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시험 보고 나와서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야 너무 쉬웠어 이거 듣지 마세요. 본인이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한 친구들에게는 난이도 중하 정도로 느껴질 겁니다. 네. 결국 지원자 본인이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도 체감 난이도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기출 문제를 보니까 주로 사업 영역에 관련된 전문 용어나 그 개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PT 토론 면접 경우에는 PT를 잘 해내거나 또는 아니면 토론 같은 경우에는 4대4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예. 그 상대방한테 이겨야 예. 그 좀 가산점 같은 게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상대방을 이겨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채용팀일 때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채용팀. 예. 네. 네. 지원자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네.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면 이 사람의 알맹이를 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그 약간의 그렇죠. 그 모습을. 그런 네. 압박 상황을 주어놓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겨야지만 너희들은 합격할 수 있어 라는 압박을 주고 그래야지만 이기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진짜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할 때 여러분들 이기는 팀한테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팀한테 좋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다른 회사는 끝나고 나서 팀 내에서 가장 역할이 큰 사람 한 사람씩 적어내십시오. 이렇게도 해요. 네. 근데 그거 전혀 반영 안 하거든요. 네. 그 압박 상황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토론과 토론 면접은 다릅니다. 토론에서는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겨야지만 좋겠지만 토론 면접은 이기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겨야지 점수를 잘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앞으로 면접실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 채용팀이 있다면 새빨간. 수고하십니다. 예, 속으로는 새빨간 거짓말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고선 본인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나는 여기서 소통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줘야지, 설득할 때 어떻게 해야지, 협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팀워크를 어떻게 갖춰야지, 창의력을 어떻게 보여야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PT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PT와 PT 면접은 달라요. 네. 예, PT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와서 했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PT 면접에서도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PT 역량, 프레젠테이션 역량도 일부 점수는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일부예요. 나머지는 직무 이해도, 논리력,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PT 잘하면 좋겠지만 아주 일부만 영향을 준다. 나머지 평가 항목에 중점을 둬서 PT도 준비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만큼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당락이 조금 좌우가 될 것 같은데 평가 항목에서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언급을 해서 점수를 얻겠다 이런 전략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점수를 좀 잘 받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까지 제가 계속 답을 드렸을 거예요. 지원자 관점이 아니라 평가자 관점에서 봐라. 평가자는 정확하게 평가 항목,
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평가표를 들고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에서도 PT 면접에서도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면접에서도 평가 항목 기준, 면접관이 보려고 하는 것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평가 항목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직무 이해력, 뭐 사업의 이해력, 뭐 팀워크, 소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살짝 언급했죠. 다트라는 곳. 네. 거기 들어가서 다트의 2번의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중에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물 창고예요. 프린트하면 5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준비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과 직무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나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되지 않고 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경험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토론 면접 이기려고 들지 마라. 점수를 따려고 들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PT 면접을 하면 나중에 이제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네. 보통의 경우는 대안을 1번, 2번, 3번 얘기하면 다 정답만 얘기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들은 학술 회의를 간 게 아니에요.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면접관 입장에서는 평가 항목에 분명히 대부분 창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1번, 2번은 누가 뭐래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정답을 얘기하시되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양보하세요. 창의력을, 나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부족하더라도 구멍이 있더라도 창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대안을 하나씩 PT에서 넣어주시고요. 토론 면접에서 가장 놓치는 평가 항목 중 하나, 팀워크라는 거 많이 놓치고요. 말을 이기려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듣기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 능력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토론에서는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팀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신경 써서 하면은 남들 다 경쟁하는 데 말고 놓치는 데에서 내가 점수를 따면은 나는 합격할 수 있겠죠. 오늘 태성쌤이 SK 합격을 꿈꾸는 많은 지원자들에게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SK그룹 면접 합격을 위한 신의 한 수가 있다면 한 수 전해주시죠. 예, 책방에서 산 기출 면접 문제 버려라. 버려라. 또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에게 줘라. 떨어지게. 예, 그게 신의 한 수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관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 외우다 보면 수십만 가지 외우실 거예요. 네. 그거 못할 거거든요. 매우 비효율적이고 정답도 아니에요. 네. 그것을 필요 없는 그것을 버리고 시작해야지만 내 시간을 정말 면접관이 원하는 그 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그런 류의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해라. 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제가 제시한 그 원칙 정확하게 지켜서 하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면접관처럼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면접관의 입장으로 들어가시면 정말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요. 제 자랑 해도 됩니까? 지 자랑 토크 그럼요. 조금 해도 돼요? 예, 안 그래도 저는 하시잖아요. 그 서류 평가를 제가 10만 건 정도를 했어요. 네. 이게 그냥 컨설팅을 하면서 학생들 봐준 게 아니라 그거 네. 다 제외하고 실제 공채에서 기업에 있었을 때 10만 건 정도를 했고 네. 이거는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수준입니다. 면접을 한 3,000명 정도를 했어요. 실전 면접에서.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면접관이 500여 명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직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제가 오늘 말했던 그 원칙을 기반으로 모두 다 움직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채용팀장들의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자꾸 다른 데서 들어오는 정보들 지금은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예요. 그 정보들을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알짜배기 정보들, 진짜 정보들을 선별해서 골라서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 길게 얘기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만 믿어라. 네. 이게 신의 한 수네요. 태상쌤만 믿고 예. 준비하면은 또 예. SK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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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대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도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GCS 플러스 주식회사 엘리시안 강촌입니다. 춘천시 남선면에 소재하고 있는 휴양콘도 운영업으로 회계사무보조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에 회계 관련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직무는 회계 관련 및 업무 보조이며 월급 160만 원 이상입니다. 엘리시안 강촌과 대주는 간호사 등 총 13건의 직종을 구인 중이며 접수 기간은 3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및 엘리시안 강촌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어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사무보조원 1명 외에도 총 13건의 채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입니다. 강릉시 용강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 알선업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의 업무 담당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며 사회복지사 2급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필수이고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에서 취업 발전을 담당하며 연봉 2,3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2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세원테크 주식회사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현재 머시닝센터 주작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3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 채용 시까지니까요. 서둘러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3월 29일에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청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 전화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을 위한 단기 취업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2부 도움이죠. 김하연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병주쌤 지금 요즘 상반기 공채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상반기 공채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히든 챔피언스 히든 챔피언 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공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일정이 딱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시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런 공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히든 챔피언스 리그 내용을 살짝 봤더니 김하연 캐스터한테 궁금한 게 김하연 캐스터는 동공지진 하지 마시고요.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아, 저 여행 굉장히 좋아하죠. 어.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회사 일을 열심히 수가 해야 하기 없죠. 때문에 네. 여행 간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행 가면은 보통 어디 쪽으로 가시나요? 어디 쪽이요? 네. 국내 말고 뭐 해외로 가는 걸 수도 개인적인 있고. 질문이니까. 네. 아, 저는 가장 최근에 갔던 거는 뭐 일본 이렇게 해서 일본. 가까운 데를 아무래도 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멀리 좀 가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물어보신 의도가 뭐죠? 이게 오늘 또 여행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해외로 갈 때 뭐 혼자 가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를 끼고 가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물어봤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하연 캐스터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챔피언이 아무래도 여행업계와 관련된 기업 같은데 병주쌤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차량 대여 및 중고자동차 매매를 수행하는 렌터카 사업 부분과 여행 알선, 항공권 위탁 판매, 호텔 알선, 행사 기획 등을 수행하는 여행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레드캣 투어입니다. 네, 레드캣 투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여행사 하면은 하나, 둘, 셋 투어나 네, 뭐 어딘지 알 모두 것 함께 같아요. 투어나 뭐 이런 말만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레드캣 투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레드캣 투어의 전신은 범한흥산이라고 1977년에 창업이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해외 항공권 판매를 알선하는 일을 주력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1982년에 여행 알선업 허가를 얻으면서 범한흥산은 범한종합물류와 범한여행 두 개의 회사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네. 1992년에 범한여행이 설립되면서 지금 레드캣 투어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패키지 여행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하였고요. 현재 레드캣 투어의 매출 비중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렌터카 사업은 1997년부터 진행되었을 만큼 오랫동안 여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여행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레드캡 투어가 쌓아온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2011년에는 레드캡 투어가 운영하는 렌터카의 수가 1만 대를 돌파하였고요. 네. 서비스 품질 지수 콜센터 부문 7년 연속 1위, 서비스 품질 지수 5년 연속 1위 등 고객을 위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병주쌤께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 만족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갔다고 하면은 초기에 안내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현지에서 맞아요. 일정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테고 그렇다면 이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네,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여행업협회가 공동 추진 중인 표준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상품 가격, 계약 취소, 숙박, 선택관광, 쇼핑 등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행사에서 공시한 주요 표준화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엔 해외로 출발하는 국외 여행 패키지 상품의 정보 제공 표준안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레드캡 투어를 포함한 17개의 여행사 중 3개의 업체는 90% 미만의 준수율을 보였고요. 14개의 참여 여행 업체들의 평균 이행률은 96.2%로 나타났으며 그중 레드캡 투어는 이행률이 무려 99.9%로 가장 높은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99.9%면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이래서 5년 연속으로 서비스 품질 부분에서 1위를 하는 업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여행 상품을 이용할 때 그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가 걱정한 것처럼 패키지의 그 불이행되는 부분이 많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불만족이 커져서 다시는 그 업체를 찾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도 레드캡은 좀 단골 고객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런 것들이 바로 기업 이미지랑 연결되기도 할 거고요. 처음에는 레드캡 투어라는 기업이 생소하게 다가왔는데 오늘 코너와 같이 이렇게 히든 챔피언스 리그와 딱 맞는 기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병주쌤, 그럼 레드캡 투어는 히든 챔피언스 이 카테고리 중에 어느 부분에 조금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레드캡 투어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우량 매출 챔피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량 매출이라면 매출액도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행 사업을 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는 잘 몰라서 매출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레드캡 투어의 매출액은 17년 기준 약 2,600억, 당기 순이익은 83억이었습니다. 매출액 비중은 렌터카 사업 부분이 83%, 여행 사업 부분이 17%로 구성되어 있고요. 레드캡 투어의 매출액은 매년 최소 약 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레드캡 투어의 매출액이 약 2,670억, 영업이익이 264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동종업계 순위는 하나, 둘, 셋 투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동종업계 2순위에다가 매출액이 정말 2,670억. 와, 정말 대단한데 이쯤 되면은 레드캡 기업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연 캐스터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매년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레드캡 투어 히스토리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캡 투어는요, 앞서 병주쌤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1977년 범안 흥산으로 창립이 돼서 여행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한국 소비자 신뢰 기업으로 선정되고요. 다음 해인 2004년에는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으로 인증됩니다. 2007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2009년에는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데요. 그리고 2년 뒤인 2011년에는요. 레드캡 렌터카 사업 운영 대수가 10,000대를 돌파합니다. 2014년에는 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으로 5회 연속 선정. 2015년 한국 산업의 서비스 품질 지수 콜센터 부문도 7년 연속 1위 하고요. 네. 2016년에는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여행 부문 3년 연속 1위로 선정되는 등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레드캡 투어가 워낙 오랜 기간이 굳건한 자리를 지켜온 기업이다 보니까요. 제가 굉장히 좀 축소를 시켜서 추려서 설명해드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추려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더 관심 있으신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 레드캡 투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네. 병주쌤, 레드캡 투어의 연봉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분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만 17년 작년 대졸 초임 연봉이 2,900만 원이었고요.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은 아까 저희가 2,000억이 넘는 걸로 굉장하게 말씀드렸는데 대졸 초임 연봉이 2,900만 원이면 조금은 약하지 않나. 그럼 이게 뭐 요거에 상응하는 복지가 굉장히 좋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네, 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취준생분들이 눈여겨봐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보상 및 포상 제도에는 장기 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포상,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고요. 각종 콘도 및 리조트 이용권 지급, 어학 교육비 지원, 자녀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지원, 직원 대출, 주택자금 융자, 가족 의료비 지원,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등 질적이고 다양한 복지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복지가 탄탄하게 잘 갖춰진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취준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레드캡 투어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김하윤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레드캡 투어는 여행과 렌터카, 경영 지원의 3가지 부문에 채용 중에 있습니다. 우선 여행 부문은 기획, 마이씨, 법인 영업, 발권, 일본 지역 OP 등 5가지 세부 직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렌터카 부문은요, 기획과 영업, 영업 지원, 순회 정비 등 4가지 세부 직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지원 부문은 기획과 인사총무, 법무, IR 자금과 회계 결산, 전산 개발, 웹 모바일, 정보 보안 등 8가지 세부 직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용하는 직무가 많지만 접수 기간이 내일인 23일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이 접수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는 취준생분들은 빠른 지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채용하는 직무가 많기 때문에 김하연 캐스터가 전체적으로 살펴주셨는데 이게 채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여행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직무의 경우 여행사업 계획 및 실적 관리를 담당하며 상경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마이스 직무는 인센티브 행사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하며 운전 가능자, 영어 능력 우수자, 마이스 관련 업계 종사자, 제약 관련 행사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획 직무의 경우 렌터카 사업 계획 및 실적 관리를 담당하며 상경 계열 전공자 및 유관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영업 직무의 경우 그룹사 및 에이전시 계약 관리를 담당하며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 직무의 경우 경연 지원 사업 계획 및 실적 관리를 담당하며 상경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인사 총무의 경우 동종 업무 경력 8년 이상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법무 직무의 경우 법학 전공자,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IR 자금 직무는 해당 직무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직무는 CPBG, 정보처리기사 소지자, 보안정책, 운영 업무 경력자, 정보보안, IMS, PMIS 인증심사 수행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을 추천하는 이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행과 렌터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레드캡 투어는 최근 대규모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PI), 즉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조직, IT 등 기업 활동의 전 부문에 걸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효과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축함으로써 레드캡 투어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드캡 투어 놓치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김하연 캐스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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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방송 저희가 알차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내일이 바로 금요일 불금입니다. 저희 잡정보센터도 불금 특집을 준비해봤는데 금요 스페셜의 새로운 코너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신비한 신직업사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